네, 그러면 기본 간호와 국시 특강 마지막 시간인 3교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3교시에서는 이제 나머지 파트이죠. 활동과 운동에 관한 내용하고요. 그리고 배설 요구, 안위 요구, 요 파트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아주 잘 따라오셨고요. 저랑 함께 이제 마지막 정리해 볼게요. 네, 이제 첫 번째 활동과 요구 부분의 중요 포인트를 한번 보시면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나올 수 있겠죠. 일단 신체 역학, 올바른 우리 신체 선열을 이해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우리가 물을 거예요. 그래서 요 신체 역학을 바르게 유지하는 그 원리를 한번 아시고요. 그 원리에 따라서 체위 변경을 시키겠죠. 그래서 체위 변경 시킬 때 주의사항 이런 것들이 지금 주로 이 운동 파트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활동 운동에서 또 정리해둬야 될 게 운동의 종류이죠. 이것도 요즘 요 몇 년간 잘 안 나오는 것 같긴 한데 꾸준히 나오고 있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해요. 그래서 등척성, 등장성, 등속성 운동, 우리 다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리고 능동적으로 내가 스스로 하는 운동이 있고, 그리고 못 움직이시는 분들, 간호사가 시켜주는 수동 운동이 있었어요. 그래서 등척성 운동 같은 거는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힘을 주는 거죠. 그래서 뭐 근육의 길이가 변하지 않는다 뭐 이랬었어요. 그래서 등척성 운동에 들어가는 게 어떤 건지 이런 거 조금 알고 있으면 좋겠네요. 여기는 그냥 가만히 서서 근육을 막 수축하고 이완하고 이런 게 아니라 힘만 주는 거니까 뭐 물구나무 서기 라든지 아니면 뭐 벽을 이렇게 미는 거, 벽 밀기 뭐 이런 게 등척성 운동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등장성은 여기 장이라고 돼 있죠. 그래서 근육 길이가 증가했다가 뭐 줄어들었다가 이렇게 된다라고 외워볼까요? 그래서 등장성은 근육 길이를 이렇게 변화시키는 운동입니다. 그러니 뭐 우리 헬스장에서 하는 뭐 그런 웨이트 트레이닝 그런 게 될 것 같아요. 아령을 든다든지 아니면 팔굽혀 펴기를 한다든지 그래서 근육을 늘렸다 줄였다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이 등장성이겠죠. 등속성은 등척과 등장 이거를 뭐 합친 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제 운동의 종류도 어떤 식으로 하는 건지 알고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ROM이죠. 우리가 우리 몸의 각 관절마다 갖고 있는 정상적인 가동 범위가 있어요. 그래서 요거 꼭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문제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ROM이 어떤 관절에서 어떤 것이 필요한지, 가능한지를 알고 정리를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환자 이동 도울 때, 우리 2교시였나요? 2교시에서 낙상할 때 마비가 있는 환자 휠체어로 옮길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문제 함께 풀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동 돕기의 적절한 방향 이런 것들 공부하셔야 하고요. 그리고 여기서 목발 보행이 또 가끔 나오시죠. 목발 보행은 뭐 2점 보행, 3점 보행, 4점 보행, 뭐 스윙 투, 스윙 스루 뭐 이런 이제 보행들이 있잖아요. 각각의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것도 한번 쑥 정리하시면서 목발 보행 중에 유일하게 뭐 한쪽 다리를 못 쓰게 되셔서 다리를 한쪽에만 무게를 쓸 수 있는 환자다. 이럴 때는 3점 보행이었죠. 3점 보행만 그렇고 다른 애들은 어느 정도 두 다리에 지탱을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두 다리 모두 마비돼서 스윙으로 가야 된다거나 뭐 이렇게 좀 특징이 나뉘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제가 정리해 놓은 부분 여러분들이 다 알 수 있는지 머릿속으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한번 적용을 해보시죠. 네, 문제 가기 전에 제가 이거 정리 좀 해놨네요. 신체 역학 같은 거는 뭐 이런 식으로 적용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환자를 들거나 환자에게 뭔가 힘을 써야 될 때 다리를 좀 넓게 벌리고 그리고 뭐 무릎을 굽히고 좀 낮은 자세로 안정적이게 그리고 환자의 가까이에서 힘을 쓰잖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정확하고 올바른 신체 역학을 이용한 이동의
원칙이에요. 그래서 그걸 정리해 놓은 겁니다. 어떤 원리에 따라 우리가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저면이 넓을수록 안정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때 다리를 조금 붙이는 것보다 벌렸을 때 더 안정적이라 벌리고 우리가 힘을 주는 거고요. 무게 중심이 낮을수록 안정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몸의 무게 중심을 낮추는 거고요. 그리고 강한 근육을 사용했을 때 좀 더 크고 강한 그런 근육을 썼을 때 힘도 더 크게 쓸 수 있고 우리의 근육 피로도 감소해서 근육 손상도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체 들 때 무릎을 굽히는 것은 무게중심을 낮추려는 이유이기도 한데요. 그렇게 무릎을 굽히고 힘을 주면 우리의 큰 근육, 둔부 쪽, 그 허벅지 쪽 근육에 힘이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큰 근육을 쓰기 때문에 힘이 더 크게 그러니까 힘을 더 크게 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그리고 굴리는 것, 이렇게 살짝 부드럽게 굴리는 것, 돌리는 것 이렇게 하는 게 들어서 올리는 것보다 힘이 적게 들겠죠. 그래서 물체든 환자든 우리가 옮겨야 할 때 들어 올리는 것보다 이렇게 굴리는 것이 좋은데 이때 주의해야 될 거는 마찰을 가게끔 막 밀고 이렇게 하시면 절대 안 되는 거 아시죠? 네, 욕창의 위험이 더 올라가기 때문에 마찰력을 높이면 안 되고 부드럽게 굴러갈 수 있도록 돌리는 방법을 우리가 활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신체 역학 원리 한번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체위 변경할 때 기본 원칙 제가 또 한 장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다 알고 있는지 점검하십시오. 체위 변경은 침대에 있는 경우 우리가 2시간마다 하는 걸 기본으로 하고 있죠. 그런데 이분이 의자나 휠체어에 앉으면 우리 더 업라이트 포지션 하면 우리 아랫부분으로 더 힘이 많이 가기 때문에 더 자주 변경해야 된다. 20분에서 30분마다라고 돼 있는 곳도 있고 이건 책마다 그 기간이 조금씩 틀린데요. 어쨌건 중요한 건 침대에 누워있는 이 2시간마다 보다는 더 자주 체위 변경해야 된다. 앉았을 때는. 이렇게 접근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관절은 약간 구부린 상태를 유지하시는 게 좋은 신체 선열이에요. 그래서 계속 부동 자세를 오래 유지하고 있는 분들 관절들을 다 신전으로 펴놓으시면 안 되죠. 그래서 다 약간씩 구부려 놓는 것이 좋은 자세고요. 그리고 뼈 돌출 부위는 이제 보호해줘야 하고 체위 변경할 때 아까 저도 살짝 말했는데요. 압력, 마찰, 엄밀림 요게 작용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까 굴리는 것 절대 미는 것이 아니라 굴리는 것이다. 그리고 금기가 아니라면 체위 변경할 때마다 ROM 실시해 주는 거 좋죠. 손목의 경우 굴곡, 신전, 과신전 이렇게 회내, 회외 이렇게 돌려주는 거 실시합니다. 그리고 머리, 목, 어깨 부위에는 납작한 베개, 이거 높으면 좋지 않고요. 납작하게 이렇게 대주시는 게 안정적인 자세. 그리고 손에는 수건, 이런 우리 두루마리 같은 거를 쥐어주어서 굴곡 상태 유지한다. 계속 지금 굴곡 유지하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손가락 굴곡을 유지합니다. 요추처럼 우리가 앙화위로 누웠을 때 이 몸에서 쏙쏙쏙 들어간 만곡 부분 있죠. 무릎 밑이라든지 요추, 발목 밑 이런 데는 거기를 채워주시는 게 좋죠. 그래서 수건이나 수건 마른 거나 작은 패드 같은 것들을 대줍니다. 그리고 다리가 이거 다 앙화이 자세네요. 다리가 밖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쭉 펴고 있으면 발이 이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밖으로 돌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대전자 두루마리 말아가지고 지지해 주는 거. 네, 그래서 무릎, 대퇴 및 이런 데 다 패드 적용해 줄 거고요. 족저굴곡. 족저굴곡은 발목 앞으로 드롭되는 걸 말하죠. 이 족저굴곡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서 발바닥 전체에다가 발 지지대 대주는 거. 그리고 발목 아래에도 만곡 부분이잖아요. 패드 껴주는 거. 네, 그래서 요런 이제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러면 문제로 적용해 볼게요. 문제에서 이런 거 나오시면 다 맞추셔야죠. 우리 ROM 문제거든요. 이건 기출 문제이고요. 굴곡 신전, 과신전, 외전, 내전, 내회전, 외회전 및
휘돌림이 가능한 관절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이거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ROM이 다 가능한 관절이네요. 일단 휘돌림 가능한 관절이 많지 않아서 이것만 봐도 사실 선택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하나씩 볼까요? 무릎 우리가 이렇게 구부리는 것이 굴곡이죠. 무릎 접을 수 있어요. 굴곡 가능합니다. 그리고 가만히 피고 있는 것, 쭉 핀 것이 신전이죠. 신전입니다.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과신전이 가능하지 않네요. 무릎을 바깥, 이 앞쪽으로 더 구부릴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무릎은 탈락입니다. 무릎 안 돼요. 과신전부터 안 되죠. 발목 같은 경우는 발목의 굴곡 신전이라고 말하지 않죠. 발목은 족저 굴곡, 족배 굴곡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과신전이 없어요. 그래서 얘도 아닌 것 같죠. 손목 볼까요? 굴곡 가능하고요. 신전 가만히 피고 있는 거 가능하고요. 과신전 가능하고요. 외전, 내전이라고 하기보다는 요측 굴곡, 척측 굴곡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고요. 내회전, 외회전은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얘도 아닙니다. 어깨 보실게요. 어깨 여기 관절이죠. 제 화면 보이시나요? 네, 여기 관절일 때 굴곡 이렇게 앞으로 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어깨 관절이 굴곡되는 거죠. 굴곡 가능합니다. 신전은 그냥 가만히 피고 있는 게 신전. 그리고 과신전은 그 신전 상태에서 뒤로 더 내보내는 게 과신전 가능하죠. 외전 가능한가요? 네, 밖으로 피는 외전 가능, 내전 가능. 그 다음에 내회전, 이거는 이걸 안으로 돌리는 거니까 내회전 가능, 죄송합니다. 외회전 가능. 네, 요거는 이걸 돌리기 위해서 무릎 여기를 굽힌 거고요. 그 다음 휘돌림, 여기 휘돌림 가능하네요. 네, 그래서 사실 어깨만 이 모든 게 다 가능한 관절이에요. 어깨랑 그리고 고관절 정도가 이게 가능한 관절일 것 같죠. 이렇게 외워두셔도 되고 아니면 하나하나 우리의 관절마다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은가 해보시면 되겠네요. 팔꿈치, 네, 굴곡 가능하고 신전 가만히 피고 있는 거 가능한데 과신전, 살짝 과신전이 되겠죠. 근데 외전, 내전 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정답은 어깨 관절이 되겠네요. 네, 그러면 다음 문제 가볼게요. 이제 환자 옮길 때 그 내용이네요. 환자 옮길 때 간호사가 신체 역학 원리를 올바르게 적용한 것은 아까 제가 좀 설명했던 부분으로 풀면 되겠죠? 두 발을 넓게 벌린다. 네, 아까 이게 넓게 벌리는 것이 우리가 안정적인 기저면을 가질 수 있어서 좋다고 했습니다. 요거 정답인 것 같고요. 그다음에 복부 근육을 이완한다. 이완보다는 힘을 꽉 주셔야지 힘을 쓸 수 있을 것 같고요. 환자를 밀거나 당기기보다 들어 올린다. 요거 반대로 얘기한 것 같아요. 들어 올리는 것보다 그리고 밀거나 당기는 거, 미는 거 별로 좋지 않고요. 굴리는 거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팔, 다리의 근육보다 등 근육을 사용한다. 팔, 다리 쪽에 좀 굵은 근육, 큰 근육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고 등 근육에 힘을 줘서 어떻게 뭔가 하기에는 너무 힘들 것 같습니다. 무릎을 굽히고 이 자세는 좋은데요. 가능한 환자로부터 멀리 선다가 틀렸죠? 네, 가까이 서서 좀 해야지 힘이 좀 안정적으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정답은 네, 1번이 정답이지만 너무 명확하게 정답이 나와서 그렇지만 다른 부분들 왜 틀린지 보시고요. 이 문제가 다르게 바뀌어서 나와도 풀 수 있게끔 하시면 되겠어요. 네, 그러면 우리 앙화의 자세에서 올바른 신체선을 유지하는 이런 문제들도 나오고 있어요. 볼게요. 앙화입니다. 머리 위쪽에 높은 베개 대준다? 높은 베개 좋지 않았어요. 그러면 경추가 이게 너무 이렇게 꺾이기 때문에 높은 베개 대주지 않아요. 요추 망곡 아래에 수건 대준다. 네, 우리가 쏙쏙 들어간 부분엔 패드, 수건 이런 거 대주는 게 좋다고 했어요. 이게 정답으로 보이시죠? 팔꿈치를 펴고 손바닥이 천장을 향하게 한다. 우리 모든 이제 관절은 살짝 굴곡이 좋은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팔꿈치도 신전보다는 살짝 굴고 그러다 보면 손바닥도 안쪽으로 굴곡시켜서 안으로 들어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오답이고요.
고관절의 내회전 예방을 위해 대전자의 모래주머니를 적용한다. 네,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2번처럼 정말 명확하게 보이는 답이 없어. 내가 답을 모르겠어. 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걸 약간 헷갈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요거 지금 고관절에 대전자 모래주머니 대주는 거는 맞는데 내회전 예방이 아니죠. 내회전은 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여기서 대전자 모래주머니는 밖으로 돌아가는 거. 이걸 외회전이라고 하죠. 그래서 외회전 예방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요건 틀린 답입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실수하지 않겠죠. 그 다음에 무릎 굴곡 예방을 위해서 수라동맥 부위에 베개를 대준다. 이것도 수라동맥 부위, 그 무릎 뒤편에 낮은 베개 대주는 거 맞거든요. 그런데 무릎 굴곡의 예방을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굴곡 상태를 유지하기 위함이죠. 네, 그래서 그렇게 푼다면 2번이 정답이고 다른 것들 왜 틀린지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활동과 요구 어떤 부분을 정리해야 될지 조금 개념이 섰을 것 같습니다. 그럼 두 번째 파트 배설 요구 한번 갈게요. 배설 요구 파트에서는 우리가 크게 배뇨랑 그리고 배변 이렇게 나뉘어서 나올 수 있겠죠. 배뇨 파트에서는 우리가 다루고 있는 배뇨 장애라면 요실금, 요정체, UTI, 요로감염 요 세 가지가 주요 장애가 될 거예요. 우리가 어떤 정말 진단을 받는 질병을 가지고 그거를 막 깊게 파고드는 것은 성인 간호에서 하는 부분이고요. 기본 간호에서는 질병명이라기보다는 그냥 좀 비정상적인 상태에 어떤 식으로 우리가 간호 수행으로서 그걸 좀 완화시켜 줄 수 있을까? 이렇게 접근하거든요. 그래서 배뇨장애에 신부전, 만성 신질환 이런 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상태들이 주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요실금일 때 어떻게 하고 요정체 어떻게 하고 이런 것들 정리해 주시면 되겠고요. 여기 수행으로 나오는 것이 우리 이제 요정체인 환자들한테 할 수 있는 도뇨가 주로 나오겠죠. 우리 기본간호 실습에서 같이 배운 부분들은 꼭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단순도뇨, 유치도뇨가 주로 우리가 나오는 부분인데요. 여기 단순도뇨, 유치도뇨에서는 주요하게 우리가 문제에서 다루는 것이 무균적으로 하는 거, 무균술, 감염 예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포커스해서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제를 풀 때 유치도뇨 문제 막 많이 풀어보면 다 감염 관리 어떻게 하는 거야? 감염 예방을 위해서 우리가 회음부 간호 몇 번씩 해? 이런 거 묻겠고요. 우리 그 유린백 관리할 때 방광보다 아래 유지하고 그리고 도뇨관이 꼬이지 않게 하고 이 모든 이제 도뇨관이 다 밀봉 상태 유지해야 하고 바닥에 끌리지 않고 이런 것들 배웠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런 무균술 지키는 것들 위주로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방광세척인데요. 방광세척은 우리가 술기 시간에 해보지 않고 이론 시간에만 배웠기 때문에 잘 간과하기 쉬운 부분인데 요 몇 년간 방광세척 문제가 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도 확실히 알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배변 파트에서는 우리 주로 다루는 배설 장애가 변비, 설사, 변실금 정도이죠. 그래서 이것도 약간 비정상적으로 불편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과 관련된 우리의 수행으로서 관장 방법이 주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관장할 때 올바른 방법 이런 것들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네, 문제 적용하면서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일단 첫 번째 유치도뇨관이 우리가 주로 이제 감염 파트가 많이 나와요. 이건 여러분들이 많이 공부를 해서 너무 잘 알고 있을 것 같은데 요런 문제에 소변 검사물 채취 방법 요것도 요즘 나오고 있는데 요거 잘 알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간호사들이 주로 많이 하는 방법인데 이걸 할 때도 감염되지 않도록 무균술 지키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를 찾으면 되겠어요. 첫 번째,
도뇨관과 배액관을 분리한 후 도뇨관 안에 있는 소변을 검사 용기에 담는다. 도뇨관하고 그 배액관 연결된 거를 풀러서 거기를 이제 오픈해서 거기서 소변을 따른다는 얘기잖아요. 일단 이렇게 도뇨관, 배액관이들 뭐 어디 부분이 분리가 한번 되면 그때부터는 감염의 위험성이 확 올라갑니다. 그래서 여기가 절대 분리되면 안 돼요. 그럼 세균 증식이고 이 세균이 그 도뇨관 타고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분리된다는 내용이 있으면 다 오답 처리해 주세요. 감염. 그러면 두 번째 볼게요. 배액관을 30분간 잠근 후에 주사 바늘을 배액관 포트에 삽입해서 수집한다. 사실 이게 정답이거든요. 잠깐 잠궈둬서 소변이 좀 고일 수 있는 시간을 주고 우리가 그 사이드 슈팅 하듯이 IV 슈팅 할 때도 옆에 주사 바늘을 살짝 집어넣어서 이렇게 슈팅 하거든요. 그것처럼 주사 바늘 배액관 포트에다가 무균적으로 알코올솜 닦고 집어넣어서 주사 바늘로 이렇게 수집하는 것이 정확한 방법이에요. 요즘은 그 폴리카테터에 아예 우리가 주사 바늘이 아니라 주사를 연결해서 꼽고 빼고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치가 좀 달려 있는 걸 쓰기도 합니다. 어쨌건 이 부분은 감염 위험 없어 보이고 무균적으로 뺄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것도 같이 연결해서 볼게요. 소변 주머니 지금 유린백에 나와 있죠? 그 고여있는 소변을 가져가시면 안 돼요. 이건 거기에 이미 나와 있음으로써 좀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렇게 채취할 수 없습니다. 주사기로 방광을 천자하는 거 이건 진짜 무서운 얘기네요. 이거 방광에다가 주사기를 직접 꽂는다는 얘기니까 당연히 아니고요. 유치도뇨관을 제거하고 단순 도뇨를 해서 소변을 받아낸다. 이거 아니겠죠. 유치도뇨관을 일단 소변 검사물 때문에 제거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를 자주 빼고 또 끼우고 하는 것 자체가 감염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높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많이 좀 여러 번 침습적 행위를 해야 된다고 하면 이런 것들은 다 피해 주세요. 그래서 어떤 것이든 우리가 감염되지 않게 하는 방법을 찾으시면 이제 정답을 잘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답은 2번. 네, 그러면 지속적 방광세척 문제가 나왔는데요. 요거 한번 풀어볼게요. 요 방광세척을 받고 있는 환자가 심한 복통을 호소했어요. 그리고 간호사가 하복부를 만져봤더니 방광 팽창이 확인되었습니다. 이때 어떻게 할 거니? 라는 내용이에요. 일단 지속적 방광세척 이해하시나요? 네, 이런 상태가 지속적으로 방광 세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가 폴리카테터 자체가 2웨이를 쓰지 않고 3웨이, 라인이 3개인 걸 써야지 지속적 방광 세척이 가능하죠. 그래서 한 라인은 소변이 나오는 라인이고요. 한 라인은 벌루닝 시키는 곳이죠. 풍선 주입하는 곳. 그래서 처음에 한번 쓰고 안 쓰는 라인이고 그 다음 세 번째 라인 여기다가 이리게이션 용액을 집어넣는 것이 지속적 방광 세척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세척액이 들어갑니다. 이거 열어놓습니다. 그럼 세척액이 여기로 들어가면 방광 안에 쭉 씻긴 다음에 얘는 자연스럽게 여기를 통해서 유린백으로 나오고 들어가고 나오고 자동적으로 시행이 되는 거예요. 네, 이런 게 지속적 방광 세척인데 이거 할 때 중요한 거는 내가 들어간 용액만큼 밖으로 나오고 있느냐 이걸 간호사가 잘 봐줘야 해요. 근데 나오고 있지 않다면 이게 지금 주입이 너무 빨리 돼서 나오는 것보다 들어가는 게 더 많아서 방광이 지금 팽창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거죠. 지금 그런 상황을 사례로 주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방광 훈련을 지금 시행해선 안 되겠죠? 지금 세척을 받고 있는데 막 참았다 가고 이거 할 수가 없습니다. 유치도뇨관 교체? 지금 유치도뇨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막혀서 안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죠. 소변 배양 검사? 이거 지금 감염됐다는 그런 이슈가 하나도 없는데 소변 배양을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 4번, 세척액의 주입 속도를 확인한다. 이게 정답이죠.
세척액이 너무 빨리 들어가지 않았는지, 그게 들어간 만큼 나오는지 그런 거 확인한다고 하는 거를 정답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그다음에 나머지 보시면 유치도뇨간 삽입 기간을 확인한다. 이것도 감염의 이슈거든요. 근데 감염하고는 상관이 없는 상황이라 요거는 선택하지 않을게요. 그래서 방광세척 문제도 이렇게 잘 푸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또 배뇨 문제 한번 더 갈게요. 환자가 재채기를 하거나 물건을 들 때 소변이 조금씩 새어나와요 라고 한다. 간호중재 어떻게 할 거니? 이거 지금 인컨티넌스, 요실금으로 보이는데 재채기, 물건 들 때마다 그러니까 복압성 요실금이 될 것 같아요. 그럼 첫 번째, 체중을 늘리도록 한다? 오히려 복압성 요실금은 비만인 환자 또는 뭐 출산을 자주 한 환자 이런 분들의 회음부 긴장도가 떨어져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체중을 늘리기보다는 오히려 비만인 환자라면 감소해야 될 것 같고 뭐 적극적인 요실금 치료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두 번째, 크레데 수기를 적용한다. 크레데 수기는 우리가 바깥에서 이 배 밖에서 이 손으로 꾹 눌러서 방광을 잡고 쥐어짜는 그런 수기를 말해요. 그래서 이거는 의사의 처방 하에 일어나는 행위이고요. 얘는 요정체일 때, 특히 아토니, 이 방광이 무긴장증, 방광이 완전히 근육이 풀어졌을 때 이렇게 확 힘을 줘가지고 그 방광이 돌아오게끔 짜주는 거를 이제 크레데 수기라고 하기 때문에 요정체일 때 사용하는 수기이죠.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골반 저부 근육 강화 운동, 이거 케겔 운동이잖아요. 요실금에서 가장 중심적으로, 핵심적으로 해야 되는 운동이 케겔 운동이죠. 너무 도움이 되거든요. 그래서 정답 얘네요. 케겔 운동이 나왔으면 정답입니다. 그리고 계속 볼게요. 배뇨 시 물 흐르는 소리 들려준다? 이것도 배뇨 촉진법이죠. 요 정체 환자한테 물 흐르는 소리 들려주고 따뜻한 물에 손 담그고 이런 배뇨 촉진법도 여러분들 다 알고 있어야 하죠. 그 다음에 하루에 수분을 3000ml, 3리터 이상 섭취하도록 한다. 이것도 요로 감염일 때는 수분을 많이 섭취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좀 배뇨 장애가 있으면 수분 섭취를 증가시키긴 하는데요. 요실금에서는 사실 케겔 운동이 더 우선시 되지 이렇게 3000씩 막 수분을 섭취하게 하는 게 요실금의 치료가 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3번을 답으로 하겠습니다. 답으로 해야 합니다.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부동 환자한테 침상변기 대어주는 거네요. 이거는 실질적으로 이제 간호사들이 하는 술기 이런 것들을 많이 물어요. 기본 간호에서는. 침상변기 어떻게 대줄 거니? 첫 번째, 변기를 대줄 때 앙와이 상태에서 변기를 둔부에 대고 다시 돌려 눕힌다. 환자를 앙와이 상태로 한 상태에서 엉덩이 밑에 변기 대기 힘들죠. 그럼 환자 들거나 좀 체위를 변경시켜야 될 것 같죠. 이거는 그래서 일단 환자 측 위로 해놓고 침상변기 대놓은 다음에 다시 돌려 눕히는 것이 자연스러운 방법이겠네요. 그래서 얘는 아니고요. 그리고 가능한 침대를 평평하게 해준다. 우리가 지금 침상 변기를 뒀으면 배뇨 자세, 배변 자세를 유지해 주셔야 돼요. 그러면 평평하게 누워있는 자세에서는 안 되겠죠. 앉혀주셔야 돼요. 환자의 머리 부분 올려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거 오답이고요. 금속 변기를 만약에 사용한다면 약간 차갑게 해서 대준다? 안 되겠죠? 따뜻하게 해줘야죠. 그래야 배변, 배뇨를 자극해 줄 수 있어요. 따뜻하게. 침상머리를 30도 정도 올린다. 네, 제가 지금 말한 거네요. 이거 침상머리 올려줘야 합니다. 그 다음에 변기의 넓고 평평한 부분을 앞쪽으로 대준다. 변기가 이렇게 생겼을 때 좀 평평하고 넓은 부분 있죠. 그 부분이 둔부 쪽으로 가는 게 올바른 자세죠. 네, 그래서 정답은 4번 침상머리 올리는 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도 나오니까 함께 공부해 둡시다. 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배설 부분도 이제 마무리를 해봤고요. 마지막 부분이 남아있죠. 안위 요구 파트입니다. 안위 요구에서는 제가 처음에 목차에서 설명했듯이 요 세 가지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첫 번째가 그 체온, 환자의 바이탈 사인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네.
체온 유지하는 거, 그리고 바이탈 사인 책정하는 거를 물을 수 있는데요. 체온에서는 기본적인 우리의 기초 학습으로 열 소실이 어떻게 되고 열 생산이 어떻게 되는지 요거를 이제 기본으로 알고 있으면서 그런 발열이 됐을 때 또는 저체온 환자일 때 어떤 식으로 온요법을 적용할 거고 냉요법을 적용할 것이냐 이렇게 연결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주로 우리가 문제에서 나올 것은 요 세 개, 온요법, 냉요법 적용하는 거, 그리고 발열 간호하는 거 요거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바이탈 체크 시 주의할 점 이런 것들이 항상 나오고 있습니다. 발열 간호는 이제 뒤에서 문제랑 적용하면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할 거고요. 바이탈 체크할 때 뭐 여러 가지 주의점이 있겠지만 우리 지금까지 국시에서는 혈압 측정 요거를 이제 주로 많이 내고 있어요. 혈압 측정할 때 오류가 발생하는 상황 이런 거 공부한 거 기억나실까요? 이거 제가 뒤에다가 표를 또 실어놨으니까 저랑 함께 더 한번 확인하는 시간을 갖도록 해요. 요런 게 이 안위 요구에서 나올 수 있는 체온 파트이고요. 그 다음에 수면 한 문제, 임종 한 문제 이렇게 나올 거예요. 그래서 수면에서는 주로 렘 수면, 비렘 수면 요거 잘 알고 있으면 됩니다. 렘 수면은 Rapid Eye Movement죠. 그래서 뭔가 뭐 우리의 맥박도, 기초 대사도, 위분비액도 다 막 증가하면서 빠르게 뭔가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Rapid Eye Movement 상황, 렘 수면 단계라고 할 거고요. 비렘 수면은 앞에 non-rapid가 들어가니까 빨리 움직이는 것과 반대로 간다. 이건 약간 안정적으로 몸의 기능들이 다 좀 calm down 된다,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반대돼서 비교해서 많이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비렘 수면이 이제 단계별로 1, 2, 3, 4단계 가서 4단계까지 진행되면 완전 깊은 수면 단계로 들어가는 델타 수면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문제 많이 풀면서 적용해 보시면 돼요. 그리고 가끔 이제 수면 장애가 있을 때 어떤 식으로 수면 증진 시켜줄 거야 이런 게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임종에서는 요 세 개 중에서 이제 돌아가면서 항상 나오고 있거든요. 임종은 일단 내가 임종 환자를 대할 때 그 환자의 품위 있게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그분의 존엄성을 유지해 주는 게 가장 기본 개념이에요. 그래서 어떤 간호를 하더라도 안위를 유지해주고 존엄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이게 간호사로서의 자세이고요. 그 다음에 사후에 이제 임종하셨어요. 그 후에 신체 변화들이 있죠. 이것도 임상적인 그런 신체 변화들 몇 가지 다 정리해서 머릿속에 넣어 두시고요. 이런 걸 묻는 문제가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사후 처치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할 수 있느냐 물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후 처치도 그렇게 복잡한 건 아닌데 개념적으로 한번 틀린 게 뭐고 맞는 게 뭔지 정리할 필요는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안위 요구 파트 이제 문제 가지고 저랑 함께 적용해 볼게요. 네, 첫 번째 이거 제가 아까 말했었어요. 혈압 측정 오류 요거 굉장히 헷갈려 하시거든요. 외우셔야 될 텐데 이거 한번 일단 풀어볼게요. 혈압 측정 시 나타나는 오류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씩 봅시다. 커프를 느슨하게 감으면 혈압이 낮게 측정된다? 이거 여러분 너무 헷갈려 하는 거 아는데요. 여러분만의 방법으로 어떻게든 연관을 한번 시켜보세요.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다. 자기만의 그런 어떤 논리를 가지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뒷부분에 표로 제가 정리를 해놨지만 그냥 그 표 자체 외우려고 하면 이거 100% 잊어버릴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지? 왜 그렇지?를 꼭 자기만의 방법으로 설명을 가능해야 돼요. 그러니까 커프를 느슨하게 감으면 혈압이 낮게 측정된다? 커프가 느슨해.
느슨하면 얘를 조이기까지 더 많은 압력이 들어가요. 그래서 원래 정상치보다 훨씬 더 많이 압력을 넣어서 높은 수치에서 시작할 거기 때문에 이거 낮게 측정되는 게 아니라 숫자가 더 높게, 그러니까 높게 측정될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답이고요. 폭이 좁은 커프, 좁은 거는 이거 너무 쫙 조이기 때문에 이거 낮게가 아니라 높게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생각하면 폭이 넓은 거가 낮게 측정되겠죠. 그다음에 커프에 공기를 빨리 빼면 수축기압이 낮게 측정된다. 커프 공기를 쫙 빨리 뺐어. 그러면 이 숫자가 내가 보기도 전에 확 내려오겠죠. 그래서 눈이 체크하기도 전에 원래 이 사람이 140에서 뛰었는데 체크하기도 전에 확 내려와 버리니까 한 110까지 내려왔을 때 이때가 수축기다 라고 선택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축기압이 내 생각보다 아니 이 사람의 원래치보다 낮게 측정됩니다. 그래서 사실 정답은 얘고요. 이 정답을 맞추는 것보다 다른 것들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더 중요해요. 그 다음에 측정 후 바로 재측정하면 수축기압이 낮게 측정된다. 측정을 해서 압력을 확 줄여놨어요. 그럼 얘가 다시 안정기에 들어가기 전에 다시 재측정을 빠르게 했기 때문에 더 높게 측정되죠. 이미 지금 압을 줘서 높게 올라가 있는 상태에서 시작하기 때문에 높게 측정된다. 그 다음에 커프를 감은 팔의 위치가 심장보다 낮으면 혈압이 낮게 측정된다. 일단 심장보다 낮으면 어떨까요? 우리 원래 심장과 같은 평행을 두고 측정을 해야 되는데 이 팔, 측정팔이 심장보다 낮다. 그러면 우리가 좀 과하게 생각을 해볼게요. 심장이 위에 있고 팔이 낮게 있으니까 위에서 아래로 지금 혈액이 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면 우리 폭포수에서 높은 곳에서 아래로 막 이렇게 물이 떨어진다면 굉장히 세게 떨어지고 그 압력이 더 높아지죠. 그래서 위치가 더 낮아지면 더 높은 곳에서 떨어지기 때문에 압이 더 높아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잊어버리지 않을까요? 그래서 얘 높게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요거 정답은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너무 빨리 빼면 숫자가 너무 빨리 떨어져 가지고 낮은 부분에서 내가 읽게 돼서 낮게 측정된다라고 한 거 요것만 정답이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한 것처럼 요거를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의 방법으로 어떤 식으로든 연관시켜서 한번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팔이 낮으면 위에서 떨어지니까 높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를 다 좀 이해해 볼게요. 연관시켜 보고 왜 그렇다. 이게 높다, 커프가 좁다, 커프를 너무 빨리 뺐다, 어떻게 될까를 자기만의 원리를 꼭 적용을 하시면서 외우십시다. 이런 문제 나오면 꼭 맞추셔야지. 그래서 요거 한번 공부하세요. 요거 우리 기본간호 책에도 있고 요약된 그런 문제집에도 다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발열 부분 가볼까요? 요런 문제가 주로 많이 나왔었죠. 발열 단계 중에 고온기 환자에게 적용하는 중재로 옳은 것. 고온기, 발열이 이제 시작되면 처음에 막 오한이 오면서 막 춥고 떨리다가 이제 정말 피버가 확 올라가는 그 발열기, 고온기가 오죠. 그럼 고온기에서는 이제 적극적으로 해열제도 먹이고 냉요법도 적용하고 뭐 이런 시기가 되겠고요. 거기서 이제 열이 떨어지게 되면 이제 해열기, 회복기로 떨어져서 막 땀 나면서 다 배출되고 옷 확 젖게 되는 뭐 이런 이제 단계가 있죠. 그래서 그 단계에서 고온기일 때 어떻게 해줄 겁니까? 라는 문제입니다. 첫 번째,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수분 섭취는 이 어떤 단계에서도 오한기, 고온기, 뭐 해열기 어떤 단계에서도 제한이 아니라 완전 증가시켜야 해요. 지금 수분이 굉장히 지금 부족해지고 이렇게 발열되다가 탈수될 수 있고 막 이렇습니다. 그래서 수분은 항상 증가. 전기장판 깔아준다? 지금 발열되고 있는데 이러지 않으실 거죠? 그리고 병원에선 전기장판을 깔아주지 않습니다. 신체 활동을 증가시킨다? 신체가 막 움직이면 이거 열 생산하는 활동이거든요. 그래서 열이 일단 오를 것 같으면 처음에 막 오한하고 있을 때도 신체 활동 다 중지, 제한하셔야 되고요. 특히 이 고온기에는 열을 막 발산하고 있기 때문에 침상 안정하셔야 돼요. 완전 안정.
그러면 두꺼운 옷을 여러 겹 입힌다? 이것도 지금 발열하고 있을 때는 가벼운 옷으로 바꿔 입혀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얘도 아니고요. 그럼 얘만 정답일 것 같죠? 미온수 스펀지 목욕을 시행한다? 이거는 막 스펀지 해서 얘가 지금 발산할 수 있게 열을 지금 가지고 얘가 올라갈 수 있게끔 해주는 방법이잖아요. 그래서 이건 냉요법에 들어가기 때문에 얘를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는데 요 미온수 스폰지 목욕은 요 근래에 몇 년 동안 간호사 협회에서 요 논문을 한번 실험을 제기했었는데 미온수 스폰지 목욕이 막 발열하고 있을 때 아동에게는 굉장히 큰 효과가 있지만 성인에게는 이걸 정말 노력에 비해서 큰 효과가 없다. 아이스팩을 대거나 해열제 먹이는 것에 비해 이게 큰 효과가 없기 때문에 이걸 시행하기보다는 이제 다른 것들, 다른 냉요법을 하는 걸로 권고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미온수 스폰지 목욕한다고 한 게 틀린 것은 아니거든요. 이렇게 하면 냉요법을 시행한 거니까 고온기의 간호중재로 맞겠지만 요즘 임상의 흐름으로 본다면 이제 요 문제가 다시 나온다면 이런 식으로 나올 것 같아요. 요거를 약간 뭐 환기를 자주 시켜서 시원한 환경을 유지시켜 준다라든지 가벼운 옷으로 뭐 갈아입혀 준다든지 아이스팩을 뭐 대준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건 이 고온기 때 어떤 식으로 해주는 간호가 맞느냐 이 전체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시면 이 단계별로 꼭 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단계가 우리가 이 책별로 이걸 칭하는 단계 이름이 틀려서 이렇게 두 가지 써놨는데요. 처음에 막 오한이 들면서 열이 오르려고 하는 요 시기를 상승기라고 했을 때 이때는 환자가 막 오한하고 소름 막 돋고 엄청 추워하면서 막 창백해지고 차가운 피부를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요 단계에 있다면 결국 이 사람 열 오르고 있는 거거든요. 막 열이 오르고 있어서 결국 조금 지나면 열이 막 오를 거지만 지금 상황은 추워요. 그래서 열이 오를 게 예상돼 있긴 하지만 지금 추운 환자한테 막 아이스팩 갖다 대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이 오한기에 있을 때는 일단 따뜻하게 해주세요. 환자가 추우니까요. 그래서 담요 제공하고 따뜻한 환경을 조성하는 거 이런 거 잘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수분 섭취는 어떤 경우에서도 다 증가죠. 오한기, 뭐 고온기, 회복기 다 수분은 증가시켜야 하고요. 그리고 이때 활동도 제한시켜 준다고 했어요. 열 생산을 오히려 더 시켜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때는 이제 바이탈 사인 아주 자주 체크해 줘야겠죠. 이제 조금 있다가 발열되는 그 순간이 올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고온기에 들어서면 안정이 필수입니다. 완전히 심장 안정시키고 활동을 제한할 거고요. 수분 섭취 계속 증가. 그리고 이제 적극적인 냉요법 적용해 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환자 벗기고 뭐 가벼운 옷 입히고 해열제 막 주고 하는 것도 다 이 단계에서 시행하는 겁니다. 환기시켜주고. 그 다음에 회복기가 되면 여기에 특징이라면 이제 땀이 확 빠지면서 열이 떨어지려고 준비하시는 거죠. 그래서 발한이 아주 심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그 젖은 옷들 다 가볍게 옷 갈아입혀 주시고 수분 엄청 많이 증가시켜 주시고. 그래서 이 단계별 간호 어떤 단계가 나오더라도 맞추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럼 수면 문제 몇 개의 문제로 볼게요. 비렘을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비렘 수면 단계에서 나타나는 생리적 변화. 비렘은 non-rapid니까 뭔가 빠른 것과 반대로 다 좀 calm down 되고 감소하는 걸 찾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 정답이 그냥 눈에 보이네요. 맥박 감소만 비렘이고요. 말초혈관 막 수축되고 박출량 증가하고 위액 분비 증가하고 대사율 증가하는 거 다 렘수면 얘기네요. 그래서 이게 반대로 나와도 풀 수 있어야 해요. 증가하는 건 렘수면, 떨어지는 거 비렘수면. 그러면 이것도 하나 같이 볼까요? 렘 수면을 방해해서 숙면을 막 방해하는 요소가 아닌 것은
램수면 방해하는 것들과 안 방해하는 것들을 한번 찾아보자는 얘기인데요. 일단 카페인, 램수면 방해하죠. 자꾸 잠을 깨우는 애니까 얘는 방해하는 애고요. 항우울제, 네, 항우울제는 뭔가 이 사람의 우울한 기분을 끌어올려서 에너지를 주고 뇌를 좀 더 활성화시켜주는 작용을 하겠죠. 그러니까 잠자기 전에 드시면 너무 활성화시키고 에너지를 막 주려고 하는 그런 작용의 약물이니까 램수면을 방해합니다. 그래서 얘도 방해하는 약물이고요. 알코올, 이거 너무 방해하죠. 알코올은 이제 램수면 방해의 주요 물질이고요. 위궤양 치료제. 위궤양 치료제는 너무 위산이 많이 분비되니까 위산 분비를 조금 끊어주고 캄다운 시켜주고 좀 진정시키는 역할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은 램수면 방해랑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뭔가 활성화시키는 게 아니라 다운시켜주는 기전이니까요. 얘는 괜찮을 것 같고요. 스테로이드 제제도 램수면 방해하는 대표적인 약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램수면을 방해하지 않아서 그냥 섭취해도 괜찮은 거, 주무시기 전에 먹어도 수면 장애를 갖고 오지 않는 것이 위궤양 치료제라면 나머지 애들은 다 램수면을 방해하는 약물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죠. 이 문제만 봐도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임종간호는 요거 한 문제 풀어주시면 뭐 다 좀 개념 잡힐 것 같은데요. 사후 처치 간호 중재로 옳은 것은 이런 문제가 나왔었습니다. 보실게요. 사망 진단서에 서명한다. 이거 간호사가 하는 거 아니죠? 이건 의사가 서명하는 겁니다. 둔부 밑에 패드를 대준다. 네, 그렇습니다. 사후가 되시면, 임종하시면 일단 항문 괄약근이 열릴 수 있죠. 그러면 장에 있는 게 흘러나올 수 있기 때문에 둔부 밑에 패드 대주는 거 간호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머리보다 다리를 높여준다. 네, 이거 시반 형성되는 게 가장 낮은 쪽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다리를 높여서는 안 되고요. 오히려 머리 쪽을 살짝 높여주셔서 얼굴 색에 시반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게 좋은 사후 처치 간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머리를 높여줍니다. 그 다음에 팔에 부착한 이름표를 제거한다. 제거하는 게 아니라 사체에는 오히려 이 사람 누구입니다 라고 이름표를 달아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름표가 없을 때 이분을 확인할 수 있는 이름표를 답니다. 그리고 부검이 예정된 경우 삽입된 관을 제거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삽입된 관, IV 라인, 튜브 갖고 계신 거를 다 빼주는 게 맞는데요. 만약에 부검을 하겠다라고 예정이 돼 있으면 빼시면 안 돼요. 그대로 유지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게 다 파악이 되거든요. 부검이란 건 검사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런 원인들을. 그래서 부검이 예정됐다는 조건이 달려 있으면 관을 제거하면 안 되고요. 부검이 예정돼 있지 않다면 제거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정답은 2번이었고요. 네, 이렇게 우리 3교시까지 해서 아주 긴 시간 동안 1, 2, 3교시 우리 기본 간호학에서 다뤄야 할 것들을 모두 다 짚어본 것 같아요. 그럼 우리 열심히 공부하셔서 국가고시 모두 합격하기를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